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등장한 철학들은 윤회에 대한 고통을 푸는, 해결하는 방법론으로서 해탈에 관한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념들 중에 좀 낯선 개념 혹시 있으세요? 해탈이란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속박 속에 있는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제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인도 전통에서는 이 속박이 생을 반복하는 윤회예요, 윤회. 그래서 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궁극의 또 목적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이제 뭐 요가 전통이든 인도 전통이든 어떤 것이든 이 윤회 고리를 끊는 것, 그리고 그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까르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까르마를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는지에 따라서 각 전통이 달라져요. 혹시 인도에 이제 자이나교 들어보셨어요? 자이나교? 좀 낯서실 텐데 인도에 가면 지금도 이제 전혀 옷을 입지 않은 나형 수행자가 있어요. 꽤 오래됐고 이 전통은 샹캬나 이런 이해를 하시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특히 자이나에서 이해하는 까르마는 물질 개념이거든요. 물질.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 까르마가 내 영혼인 지바에 이렇게 물질로서 쌓여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까르마가 물질이고 내 영혼인 지바에 그 물질 까르마가 많이 쌓이면 내 몸은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자,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는 거예요. 아래로. 아래 뭐 축생일 수도 있고 뭐 지옥일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자, 까르마가 가벼워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천상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천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행위 역시도 자이나 전통에서는 다 까르마예요, 까르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몸의 까르마를 다 고행을 통해서 다 없애야 돼요. 태워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자이나는 아주 극심한 사실 고행을 하는데 염소 고행이라고 부르는 고행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염소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풀들만 먹는 거죠. 뿌리 채소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아임사라고 하는 그 비폭력의 정신이 이제 간디에게 영향을 준 비폭력의 정신이 이 자이나교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모든 까르마를 정화시키는, 태워서 없애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 영혼인 지바에 그 물질 까르마가 하나도 남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에서 자이나교의 수행자가 물질 까르마를 다 태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해탈하겠죠. 근데 해탈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삶이 반복되잖아요. 먹어야 하고, 그럼 또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까르마가 생기죠. 그래서 자이나교의 수행자들이 이 까르마를 다 정화했다 했을 때 단식을 합니다. 단식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맞춰요. 그래서 자, 그래서 지나가 됩니다. 지나, 승리자. 그러니까 자이나라고 하는 전통은 이 승리자의 전통인데 그 승리자를 부를 때 지나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나라고 인정을 받는 이제 수행자들이 자이나 전통이 나오는데, 자, 원리를 보십시오. 까르마를 물질로 이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태우는 고행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 이해를 하니까. 해탈의 방법론도 행위를 하지 않는 멸진정을 통해서
이 궁극의 해탈에 도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인도의 여러 도시를 가다 보면 그들의 어떤 종교의 스승의 어떤 모습을 세워놓는달지, 또는 그 전통에서 따르고 있는 신들의 모습을 이제 조형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남인도에 가면 그 자이나구의 최고 성자라고 알려진 바후발리 상이 있어요. 거대한 석상일 텐데 제가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그 바후발리가 6개월 동안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넝쿨이 몸을 타고 자라서 올라가는 형상을 이제 그러니까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만큼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최고의 어떤 덕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르마와 윤회의 어떤 그런 복합적인 이해를 해야지 인도 철학이 하나씩 풀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샹캬로 다시 돌아와서, 샹캬는 그런 까르마를 어떻게 이해하고, 혹은 그 윤회라고 하는 그 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송 읽을게요. 근본 물질원리, 이걸 뿌락그리티라고 부릅니다.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암기하고 계신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 텐데, 자, 근본 물질원리, 뿌락그리티는 아직 변형되지 않는 것이다. 마하트 등의 7가지는 근본 물질원리이기도 하고 변형된 것이기도 하다. 16가지로 이루어진 것은 오로지 변형된 것이다. 푸르샤는 근본 물질 원리도 아니고 변형된 것도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기본적으로 지도자 과정을 하시기 위해서 암기하고 계셔야 될 개념들만 이렇게 강조를 해놨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근본 물질 원리 하나, 수를 한번 세보죠. 우리도 수론학파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하트를 포함한 7가지, 그러면은 근본 물질 원리 하나에 7개를 더하면 몇 개죠? 8가지. 8개죠. 그리고 16가지로 이루어진 것. 8에 16을 더하면 몇 개입니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푸르샤. 그래서 총 25가지가 되죠.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것만은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25가지 중에 그 중요한 구분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제가 그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방식을 어떤 개성으로 설명하면 좋을까를 찾다가, 먼저 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푸르샤예요. 푸르샤. 그리고 또 하나가 근본 물질 원리 뿌락그리티도 중요한데, 뿌락그리티는 변화한 다음부터는 역할이 없어요. 역할은 우리 지성과 또 에고, 자아의식, 그리고 우리의 그 감각, 다시 말하자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접촉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감관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한 개씩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샹캬가 이런 철학이고 이 원리에 근거해서 해탈을 도모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샹캬의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해탈을 도모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까 설명드린 자이나 교주처럼 까르마를 물질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물질을 내 몸에 영혼을 속박시키고 있는 물질 까르마들을 태워서 없앰으로써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 샹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송은 이제 봤으니까 17송 보겠습니다. 17송. 17송은 내용이 이래요. 23가지 변이의 집합은
이 23가지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뿌르샤를 빼고 나오는 것들입니다. 23가지의 집합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 속성 등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자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존을 위한 활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뿌르샤는 존재한다. 결국 이 17송은 뿌르샤를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자이나교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이나교에서는 우리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 이 육체는 생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생이 닿으면 생물학적 죽음을 맞고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연속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자이나교는 지바라고 불렀어요. 지바. 근데 이 지바가 까르마를 우리가 행위를 할 때마다 생긴 그 까르마가 물질로 변해서 내 지바를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결국 이 물질을 다 태워서 내가 이렇게 단식을 통해서 지바만의 이제 생물학적 몸은 이 땅에 남겨두고 이 지바만 홀로 남잖아요. 그거를 독존이라고 불러요. 독존. 근데 뿌르샤도 추구하는 게 이 샹캬에서도 추구하는 게 독존이에요. 뿌르샤의 독존. 그러니까 홀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바가 홀로 존재하는 것을 자이나교가 최고의 목표로 삼았듯이 이 샹캬도 뿌르샤가 홀로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그것이 해탈한 겁니다. 해탈. 근데 이 뿌르샤가 독존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바로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자신의 예로. 제가 그걸 우리 자신의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께서 아까 얘기했던 뿌락그리티니 근본 물질 원리니 이런 것들, 미세 원소니 이런 것들이 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송과 제가 33송을 연결해서 읽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드리면 뿌르샤가 독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란 결국 우리 현실의 우리 모습에서 찾아져요.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22송 세계 창조의 순서를 설명하면 근본 물질 원리로부터 마하트가 창조되고 그것 마하트겠죠. 마하트로부터 자아, 에고가 그리고 또 그 에고로부터 16가지 무리가 나온다. 다시 16가지 가운데서 5가지로부터 5 거친 원소가 창조된다. 별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33송에서 곧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33송 개송을 읽기 전에 아주 제가 기본적인 우리 바깥의 것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전제를 해요. 그러죠? 자,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여기 제 앞에 컵도 있고 이런 작은 책상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러네요. 자, 이거는 흔히 자연세계라고 불러요. 자연세계. 제가 방금 바라보고 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연세계에 속하는 것들, 컵, 책, 책상을 바라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죠. 자연세계라고 하는 한 덩어리. 그 자연세계를 그러니까 인도적 사유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맛봄으로써 이 세 자연세계 속성을 간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색성, 향, 미, 촉에서 뭐에 해당돼요? 맛이니까 미에 해당되겠죠. 자, 이것은 눈으로만 제가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눈으로 보는 대상, 예, 물질. 예. 근데 제가 방금 감촉으로 이게 오렌지지, 귤이지, 귤이구나. 뭐죠? 예, 이런 식으로 감각을 바탕으로 감각의 대상, 자연 세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 속하는 것들은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잘 조합되면 상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딱딱한 것들, 수, 흐르는 것, 화, 타오르는 것, 또 풍, 움직이는 것, 유동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공간, 허공, 그렇게 추상화 작업을 한 거죠. 이게 자연세계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세계에 속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 우리 인식 너머에 있는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 그것들이 10가지, 25가지 중에 10가지입니다. 색성향 미촉, 지수화풍공, 아시겠죠? 10가지. 자, 그리고 그 10가지를 알아보는 그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죠? 10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가지고 계시죠? 예. 자, 그거를 한문으로만 아니비 설신 5개. 그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상캬에서 얘기하는 5 지각기관이에요. 지각기관.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각기관을 좀 더 추상화시키면 말하고 듣고 그리고 행위하기에 손발의 활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화해야 하고 생식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행위기관, 5 행위기관이에요. 네, 지도자 해보신 분들은 맞아 그거야.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몇 가지가 해결됐습니까? 총 20가지가 해결됐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10가지와 보이는 세계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10가지의 기관이 있는 거죠. 근데 눈으로만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눈은 보고만 있기 때문에. 귀는 듣고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을 하나의 창으로 모아주는 인식의 기관이 필요해요. 그게 여기에서는 이제 마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번역으로는 의식이라고도 번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25가지 중에 21개가 해결됐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감각이 필요했고 감관이 필요했고 그리고 감관에 들어오는 모든 내용들을 내가 수렴해줘야 되는 창구로서 의식이 필요한 거죠. 마나스가. 근데 이 마나스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직 눈에 보이는 컵을 내가 컵이야, 귤이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단계에서는. 그냥 눈에 들어온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모아준 거죠. 그거는 누가 하냐면 지성이 해줘요. 지성이. 이 샹캬 철학에 따르면. 근데 지성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냐면 여러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의식 같은 가장 상위의 의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가운데 이 차에 대한 경험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좋은 경험을 애착을 해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은 누군가가 이걸 저에게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갖고 싶은데. 이때 우리는 최초로 세상과 충돌하겠죠.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아이가 자기를 주장할 때. 그때 바로 이 세계와 이제 우리는 충돌을 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을 에고라고 부릅니다. 에고.
그 에고, 자아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데 자연세계에 속하는 것 10개, 그리고 자연세계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감관이 10개, 그리고 그 받아들인 자연세계 정보를 내가 판단하고 또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발현되는 의식활동 3개, 에고, 지성, 그리고 감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마나스, 그러면